2007년 가을, 전라남도 보성의 푸른 바다는 4명의 젊은 영혼을 삼켰습니다. 대학생 커플과 20살 여행객 2명. 그들이 마지막으로 올라탄 것은 낡은 1.5톤급 어선 한 척이었습니다. 배를 몰던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등량만 앞바다에서 떠오른 시신들. 경찰은 처음에 사고사로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가 조류를 타고 해안가로 밀려왔고 그 안에 담긴 이것을 본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노인의 배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그리고 그의 팔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 바다가 감춰주리라 믿었던 증거들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제야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자해 보이는 얼굴 뒤에 얼마나 잔혹한 괴물이 숨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앞바다는 평화로운 어촌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어선들이 항구를 빠져나가고 해질 무렵이면 그물을 가득 실은 배들이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녹차밭이 어우러진 이 작은 마을에서 70대 어부 오 씨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오 씨는 1.5톤급 소형 어선 한 척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전어와 낙지를 잡아 생계를 꾸렸고 세월이 만들어낸 굽은 등과 검게 그을린 피부는 성실한 어부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지만 성실한 이웃으로 여겼고 가끔 술자리에서 마주치면 바다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묵묵히 일하는 어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내면에는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은 비정상적인 집착의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는 정황이 훗날 드러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배 위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향한 부적절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는 주변 증언들이 수사 이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젊은 여자들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노인네 버릇이려니 했죠. 또 다른 주민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항구에 여행객들 오면 유독 친절하게 굴었어요. 배 태워주겠다고 먼저 말 걸고 그랬는데 그땐 그냥 장사 속인 줄만 알았죠. 2007년 늦여름, 보성바다를 감싸는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8월의 끝자락, 태풍이 지나간 뒤 등량만의 물결은 거칠게 일렁였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좋지 않다며 배를 내지 않았지만 오 씨는 홀로 배를 정비하며 항구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어선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로프를 정리하고 배 갑반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듯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배를 손질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동작은 민첩했습니다. 평생 바다일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강인했고 그 힘이 곧 끔찍한 범행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 씨는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해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느 지점이 가장 깊은지, 조류가 언제 바뀌는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완벽하게 비밀을 감춰주리라는 것을. 등량만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물속에 빠지면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오 씨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완벽한 조건이라고 계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 씨가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한 이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때때로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도 나이 탓이거나 외로움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의 뒤틀린 내면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가면은 그 어떤 위장보다 완벽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성은 녹차와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여름철이면 젊은 여행객들이 찾아와 바다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했고 타인을 쉽게 믿었으며 노인의 친절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 씨에게 그들은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항구에는 늘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구경하고 어부들에게 말을 걸고 바다 체험을 원했습니다. 오 씨는 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혼자 다니는지, 누가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지, 누가 가장 무방비한지. 그는 노련한 포식자처럼 먹잇감을 저울질했습니다. 등량만의 물결은 여전히 푸르게 빛났습니다. 햇살은 수면 위에서 반짝였고 갈매기들은 평화롭게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곧 닥쳐올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 씨의 뒤틀린 욕망도, 그가 계획하고 있는 끔찍한 범행도. 하지만 바다는 침묵했습니다. 2007년 8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저신의 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광기를 그때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성항의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 씨를 그저 나이든 어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가 다음번 항구를 떠날 때 함께 탄 사람들은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금요일 오전, 보성에는 대학생 커플 한 쌍이 도착했습니다. 23 상현과 21살 유진은 개강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이번 여행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상현이 정성껏 계획한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보성의 명물인 녹차밭을 찾았습니다.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차밭 사이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등량만 인근의 작은 해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많이 찍자. 유진은 밝게 웃으며 상현의 손을 잡고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산책하던 중 보성항 근처의 작은 선착장에 다다랐습니다. 몇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노인이 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 씨였습니다. 오 씨는 두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작업을 멈추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굽은 등은 평생 바다와 함께한 세월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현과 유진에게 그는 그저 평범한 시골 어부로 보였을 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오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매는 온화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여행 왔어요. 할아버지, 배 진짜 멋있네요. 상현이 예의 바르게 대답하며 오 씨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비된 1.5톤급 소형 어선이었습니다. 오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서울서 왔으면 바다 구경 제대로 못 빼봤겠네. 해 지는 거 보러 나갈 건데 같이 탈래요? 저녁 때 등량만 노을이 아주 예쁘거든. 그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젊은 연인들에게 노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넉넉한 시골 어르신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상현을 쳐다봤고 상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그럼 어차피 나갈 참이었어. 젊은 사람들 바다 구경 시켜주는 것도 재미있지. 오 씨는 다정하게 웃으며 배로 안내했습니다. 상현과 유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노인의 친절을 경계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시골의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상현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진짜 친절하시다. 서울에선 이런 거 상상도 못하잖아. 상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배에 올라 갑판에 앉았습니다. 오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엔진을 켜고 로프를 풀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배는 조용히 보성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지가 가까이 보였습니다. 하얀 선의 윤곽이 선명했고 마을의 집들도 보였습니다. 유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풍경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상현은 그런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바닷물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를수록 육지는 점점 멀어졌고 하얀 선은 희미한 선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방은 오직 푸른 바다뿐이었습니다. 상현은 그제야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얼마나 더 가요? 조금만 더. 저기 앞에 노을 보기 좋은 자리가 있어. 오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배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다만 두 젊은이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항 30분 후 오 씨는 갑자기 엔진을 멈췄습니다. 배는 파도에 흔들리며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육지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윤곽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 해 지는 거 보면 참 예뻐. 오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제 친절함이 사라지고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현은 본능적으로 유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진에게 다가가며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오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잡아당기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유진의 비명이 텅 빈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현은 즉시 오 씨에게 달려들어 유진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장 놔! 상현은 오 씨의 팔을 붙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평생 바닷일로 단련된 오 씨의 완력은 젊은 대학생을 압도했습니다. 오 씨는 한 손으로 유진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상현을 밀어챘습니다. 상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곧바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배 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현은 필사적으로 유진을 구하려 했고 오 씨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배 한쪽에 놓여있던 날카로운 어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기를 찌르는 데 쓰는 쇠창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오 씨가 쇠창을 휘두르며 상현을 위협했습니다. 쇠창 끝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것에 찔리면 치명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현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오 씨는 가차없었습니다. 그는 쇠창으로 상현의 어깨를 찔렀고 상현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상현은 어깨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은 울부짖으며 상현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 씨는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출혈로 인해 의식이 흐려졌고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오 씨는 그런 상현을 향해 다시 한번 쇠창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상현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상현은 피하려 했지만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배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균형을 잃은 상현의 몸이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철썩. 둔탁한 물소리와 함께 상현은 차가운 등량만 바닷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유진의 절규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상현아! 상현아! 하지만 바다는 상현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차가운 바닷물은 그의 체력을 빠르게 앗아갔습니다. 수영을 알 줄 알았지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깊은 바다에서 버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오 씨는 배 위에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상현이 점점 가라앉는 모습을, 그가 위로 떠오르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구명장비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조금 더 앞으로 움직여서 상현이 배에 매달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배 난간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오 씨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상현의 모습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등량만의 파도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진은 무너졌습니다. 배 난간에 매달린 채 바다를 응시하며 상현의 이름을 불러댔지만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상현아, 제발, 제발.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함께 웃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배 가판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그런 유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피를 바닷물로 씻어내며 다음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 씨는 이미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게 유진은 제거해야 할 목격자였고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유진을 살려둘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고 유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배는 좁았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배 위에는 자신과 저 괴물뿐이고 육지는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유진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유진이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유진의 생명은 그저 제거해야 할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배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필사적인 탈출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라도 육지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그녀보다 빨랐습니다. 평생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온 그에게 배 위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유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오 씨의 팔을 긁어댔고 훗날 이 손톱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놓으라고! 놔! 유진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상현의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오 씨의 팔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피가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유진을 배의 가장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은 난간을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은 70대 노인의 완력을 이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 씨는 한 손으로 유진의 팔을 비틀었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유진의 마지막 비명이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고 바다는 그저 소리 없이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망설임 없이 유진을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철썩. 유진의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진은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 평생 수영을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물 위로 떠오르려 팔다리를 휘저었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 모금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배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배 쪽으로 헤엄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난간에 기대어 유진이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배에 손을 뻗자 그는 배 위에 있던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로 유진의 손가락을 내리쳤습니다. 유진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흘렀고 고통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배에 매달릴 힘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을 삼키며 기침을 했고 폐에 물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오 씨는 유진이 완전히 익사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량만의 조류는 빠르고 깊었습니다. 한번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유진은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푸른 바다 위로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은 아름다웠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비극과는 무관하듯이 말입니다. 오후 5시 30분경 유진의 몸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 씨는 몇 분간 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 유진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만이 배를 흔들었을 뿐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 씨는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 위를 둘러보며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갑판에는 상현의 피가 묻어 있었고 오 씨 자신의 팔에도 유진이 남긴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바닷물을 떠서 갑판을 씻어냈습니다. 피가 묻은 곳을 집중적으로 문질렀고 어구들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평소 고기를 잡고 난 뒤 배를 청소하듯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오 씨는 배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남겨진 물건이 없는지, 피가 묻은 곳은 없는지. 그는 유진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오 씨는 현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과 휴대전화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건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던지려는 순간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고 혹시 팔면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 씨는 카메라를 배 밑에 작은 보관함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은 욕심이 훗날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그 순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 씨는 배 위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혈흔도 증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엔진을 다시 켰습니다. 배는 천천히 보성항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오 씨가 유진에게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배 위에 오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등량만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후 6시 30분 오 씨의 배가 보성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인사를 건넸고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나 불안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 오 씨는 배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고 뒷모습은 지친 노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성항의 저녁 공기는 시원했고 갈매기들은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촌 마을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량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두 개의 젊은 생명이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아는 건 오직 바다와 그리고 오 씨뿐이었습니다. 9월 1일 토요일 저녁 서울의 한 원룸에서 상현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상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보성에 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던 것입니다. 10번, 20번을 걸어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의 부모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며 밝게 웃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던 딸이 이틀째 연락이 없자 부모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9월 2일 오전 두 집안의 가족들은 거의 동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보성 여행을 갔다는 것, 8월 31일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차량도 찾을 수 없다는 것. 경찰은 즉시 보성 지역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상현의 차량은 등량만 인근 해변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들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귀중품이 든 가방을 차에 두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1일 오후에 젊은 남녀가 해변을 산책하는 걸 봤어요. 둘이 사이좋게 걷더라고요. 한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다에 삼켜진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9월 4일 화요일, 보성 앞바다에서 해양경찰의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고 잠수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경, 등량만 해상에서 떠내려가는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현이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바닷물에 며칠간 떠다니며 손상되었고 해양 생물들이 훼손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익사로 추정되지만 외상이 있었는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인 9월 5일 수요일, 상현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3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진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정확한 사인 규명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익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성경찰서에서는 긴급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커플이 동시에 익사했다는 것은 명백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사고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반 자살이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같이 물에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고라면 한 명은 구조를 요청했을 텐데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다른 수사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동반 자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연인 관계였으니까. 하지만 유가족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오히려 행복한 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던데요. 수사팀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이 난무했습니다. 시신의 부패로 인해 외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9월 7일 금요일, 경찰은 등량만 인근 어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 31일 오후 그 시간대에 바다에 나간 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어부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는 오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월 31일 오후에 배를 몰고 나가셨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오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날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배를 안 뺐어요. 정말입니까? 다른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잠깐이라도 나가신 적은 없나요? 없어요. 제 배는 그날 하루 종일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 씨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저 평범한 어부의 성실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 시쯤 집에 가셨습니까? 한 5시쯤 배 정비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혹시 젊은 남녀 2명이 항구 근처를 걷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관광객들은 워낙 많이 오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네요. 오 씨는 모든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사건 해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오 씨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며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이웃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 씨를 두둔했습니다. 경찰이 마을을 돌며 조사할 때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오 씨를 변호했습니다. 오 씨 말이요. 그 양반은 평생 바다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할 사람 아닙니다. 과묵하긴 해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리가 없어요. 주민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오 씨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산 신뢰할 만한 이웃이었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용의선상에 있던 오 씨를 점차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었고 목격죄도 없었으며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사인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슬슬 단순 익사사고로 결론 짓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해변에서 놀다가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등량만은 조류가 세서 수영 잘하는 사람도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옷을 다 입은 상태였잖아요. 수영하려고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의문만 있을 뿐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한계에 부딪혔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상현의 부부는 경찰서를 찾아와 타살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물에 빠질 아이가 아닙니다. 수영도 잘하고 조심성도 많은 아이였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죽인 겁니다. 유진의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아이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절대 바다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 딸을 물에 빠뜨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절망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며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보성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들은 여전히 매일 바다로 나갔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해안선을 찾았습니다. 오 씨도 평소처럼 배를 몰고 전어와 낙지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술자리에서 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바다가 모든 증거를 삼켰고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량만의 파도는 여전히 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 파도 속에는 이미 다음 비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25일 화요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고향을 찾아 떠나는 민족 대이동의 시기였고 보성에도 여행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절을 피해 청적한 여행을 즐기려는 젊은이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녹차밭과 해연선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상현과 유진의 죽음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고 경찰의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보성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결론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오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범행이 완벽했다는 것,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오 씨는 이 시기 이미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범행이 성공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자신감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생명은 이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9월 25일 오전 10시경 보성항에는 2명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24 수연과 23 타에는 대학 동기로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절에 귀성하느라 북적이는 것보다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서울이랑은 완전 다르네.
수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다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이번엔 느긋하게 쉬다 가자. 사진도 많이 찍고. 두 사람은 녹차밭을 들른 후 해안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보성환 근처에 도착했고 잠시 쉬어갈 겸 선착장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오 씨는 배를 정비하는 척하며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여성,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항구를 둘러보는 모습. 그에게 완벽한 대상이었습니다. 오 씨는 1차 범행 때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수연과 다혜는 노인의 인사에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바다 정말 예쁘네요. 그럼요. 등량만이 전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지. 특히 배 타고 나가면 경치가 장난 아니에요. 오 씨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다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배를 탈 수 있어요? 우리 바다 체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럼요. 저 배가 제 배인데 좋으면 태워드릴까요? 마침 오늘 날씨도 좋고. 오 씨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연과 다혜는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배를 타는 것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70대 노인이었고 더구나 항구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위험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돈은 얼마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돈을 받아요. 그냥 서비스로 태워드리는 거지. 1시간쯤 바다 구경하고 오면 되죠. 무료라는 말에 두 여성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추석 연휴라 배를 빌려주는 곳도 없었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다혜가 수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한번 타볼까? 할아버지도 친절하신 것 같고.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 씨의 배에 올랐습니다. 1.5톤급 소형 어선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갑판에는 그물과 어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오 씨는 밝게 웃으며 엔진을 켰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항구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이 배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광객들을 태운 평범한 어선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수연과 다혜는 갑판에 앉아 바다 풍경을 즐겼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물결은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었고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았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여기 진짜 좋다. 오길 잘했어. 다혜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해안선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집들이 보였고 녹차밭의 초록빛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육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기 앞에 물고기 많은 데가 있거든. 거기서 고기도 잡아주고 경치도 보여줄게요. 오 씨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량만 깊숙한 곳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혜도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육지는 수평면 너머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수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요. 아이고, 벌써 무서워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곳이 나와요.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 오 씨는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연과 다혜는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항 40분 후 오 씨는 갑자기 엔진을 멈췄습니다. 사방은 바다뿐이었습니다. 육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다른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오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두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욕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과 다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좁은 배 위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배를 멈춘 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에게 이 순간은 익숙했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완벽하게 끝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등량만의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고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빛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곳에서 두 젊은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명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씨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범행이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씨가 수연에게 다가가자 다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건드리지 마세요. 다혜는 작은 체구였지만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배 위에 놓인 밧줄을 집어들며 오 씨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밧줄을 낚아채더니 그것으로 오히려 다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으악! 다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배 반대편으로 달렸지만 좁은 어선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오 씨는 여유롭게 그녀를 쫓아왔고 배 난간에 몰린 수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수연이 절규하며 오 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오 씨의 뺨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오 씨는 고통의 얼굴을 찡그리며 수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오 씨는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그 틈에 다혜가 일어나 오 씨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오 씨의 목을 조리려 했지만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 씨는 몸을 돌리며 다혜를 배 갑판에 내동탱이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혜의 몸이 바닥에 부딪혔고 그녀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기어가며 다혜를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다시 붙잡고 이번에는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오 씨의 손을 떼어내려 했고 다시 한번 그의 팔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오 씨의 몸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은 최소 10군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다혜와 수연은 2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해자들보다 더 강하게 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범행 때는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는데 이 여전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수연의 손톱이 자신의 얼굴을 긁었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목을 놓고 배 한쪽에 세워져 있던 긴 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삿갓대였습니다. 삿갓대는 배를 밀거나 물속의 장애물을 치우는 데 사용하는 긴 나무 막대였습니다. 길이는 약 2m에 달했고 끝부분은 단단한 나무를 베어 있어 무기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 씨는 그것을 휘두르며 수연을 위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오 씨가 삿갓대로 수연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어깨에서는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오 씨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삿갓대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의 등을 노렸습니다. 수연은 고통에 몸을 움츠렸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오 씨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오 씨는 삿갓대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삿갓대 끝이 다혜의 복부를 찔렀고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 씨는 두 여성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둘 다 쓰러져 있었고 더 이상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수연을 배 가장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수연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자신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갑판을 긁으며 저항했지만 오 씨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렸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썩. 수연의 몸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를 집어삼켰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습니다. 수연은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어깨와 등의 부상 때문에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오 씨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삿갓대를 들고 배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배에 매달리려 손을 뻗자 오 씨는 삿갓대로 그녀의 손가락을 내리쳤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혜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수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언니! 다혜가 외쳤지만 오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오 씨의 얼굴을 핥히고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오 씨의 팔과 얼굴에는 또다시 손톱 자국과 이빨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다혜를 배의 난간까지 끌고 갔습니다. 다혜는 난간을 붙잡으며 버텼지만 오 씨는 삿갓대로 그녀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다혜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고통의 난간을 놓쳤습니다. 오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혜를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썩! 다혜도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은 것입니다. 다혜는 배를 향해 헤엄쳐 가려 했지만 부러진 손가락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배 위에서 삿갓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혜가 배에 가까이 오자 그는 삿갓대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다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지만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차가운 바닷물은 그녀의 의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오 씨는 두 피해자가 완전히 익사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삿갓대를 이용해 부해자들이 배에 매달리지 못하게 막았고 그들이 물 위로 떠오를 때마다 머리나 손을 내리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량만의 조류는 빨랐습니다. 두 여성의 몸은 물살에 휩쓸려 점점 배에서 멀어지고 그들의 모습은 서서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오 씨는 몇 분간 더 그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혹시 다른 배가 보이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수연과 다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수평선 너머로 다른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오 씨는 배 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판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삿갓대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물을 떠서 모든 것을 씻어냈습니다. 가판, 난간, 삿갓대, 그리고 자신의 손바지. 피가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가방도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씨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후 가방과 휴대전화를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건들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수연과 다혜는 휴대전화로만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배 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혈흔도 물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얼굴과 팔에는 수연과 다혜가 남긴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 씨는 거울을 보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뺨에는 세 줄의 긴 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핥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곧 답을 찾았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긁혔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늘 이런 상처를 달고 사니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엔진을 켰습니다. 배는 천천히 보성항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9월 25일 정오의 등량만은 그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1시 30분 오 씨의 배가 보성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배를 정박시키고 내렸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본 다른 어부가 물었습니다. 오 씨, 얼굴 어쩐 일이야? 아, 그물 정리하다가 긁혔어. 별거 아니야. 오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에게 이런 상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오 씨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석 연휴라 마을은 한산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 하지만 등량만 바다 깊은 곳에서는 또다시 두 개의 젊은 생명이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4명,
오 씨의 배에 올랐던 4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건 오직 오 씨와 바다뿐이었습니다. 9월 26일 수요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수연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를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추석이라 통화량이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딸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다혜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친구와 보성에 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추석인데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평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딸이 이틀째 연락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아침, 두 집안의 부모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함께 보성에 갔다는 것, 25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보성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달 전 대학생 커플 익사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젊은 여정 2명이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파일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8월 31일 대학생 커플 실종, 9월 25일 여대생 2명 실종, 둘 다 보성 지역, 둘 다 바다 근처에서 마지막 목격. 이건 연쇄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등량만 일대에 해안경찰을 투입했고 해안가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금요일 등량만 해상에서 수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다혜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시신 모두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바닷물에 사흘간 떠다니며 손상되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검인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수연의 어깨와 등에서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혜의 머리에서도 둔기에 맞은 듯한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익사가 아닙니다. 명백한 타살입니다. 부검이의 말에 수사팀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9월 30일 일요일 오전, 보성항에서 배를 운영하는 한 어민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문에 실린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고 무언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두 여성분들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9월 25일 아침이었어요. 보성항에서 오 씨 배에 타는 걸 봤거든요. 수사관들은 긴장했습니다. 오 씨. 그 이름은 한 달 전 수사 때도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넘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확히 오 씨 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 씨 배는 잘 알아요. 몇십 년을 같이 일했으니까요. 그날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젊은 여자 2명이 오 씨 배에 올라타는 걸 봤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관광객들 태워주나 보다 했죠. 오 씨가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신문에서 실종자 사진을 보니까 그때 그 여자들 같더라고요. 이 증언은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경찰은 즉시 다른 목격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25일 오전 보성항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상인은 오 씨가 두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어민은 오 씨의 배가 오전 11시경 출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9월 25일 오전 10시 50분에 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성항에서 배 타고 바다 구경 간다. 완전 신난다. 이 문자가 수연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다혜도 비슷한 시간에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배 타러 가. 할아버지가 무료로 태워준대. 두 문자 모두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탔고 그 배는 오 씨의 배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 보성경찰은 오 씨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나타난 수사관들을 보고 오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 씨, 9월 25일 오전에 젊은 여성 2명을 배에 태웠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배를 안 뺐는데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오씨 배에 두 여성이 타는 걸 봤다는 증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럴 리가요.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오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 씨의 집을 샅샅이 뒤졌고 동시에 항구에 정박된 오 씨의 배도 정밀 조사했습니다. 배를 조사하던 수사관 한 명이 배 하부에 작은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물이나 어구를 넣어두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그 카메라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카메라는 비교적 최신 모델이었고 어부가 사용할 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카드는 삭제되지 않았고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진을 하나씩 넘기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현과 유진이 있었습니다. 보성 녹차밭에서 찍은 사진, 해변을 걷는 사진, 그리고 보성 항에서 찍은 사진들. 마지막 사진은 배 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배 갑판에 앉아있는 유진의 모습과 그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노인의 뒷모습.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수사관이 외쳤습니다. 카메라의 타임스탬프를 확인하자 마지막 사진은 8월 31일 오후 4시 45분에 찍혀 있었습니다. 상현과 유진이 실종된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보관함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긴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국과수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유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배 갑판의 틈새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오 씨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배의 나무 틈새 깊숙한 곳까지는 완벽히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갑판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 그 혈흔은 상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 31일 배 위에서 상현이 피를 흘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오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 씨, 이 카메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이 카메라는 실종자 유진 씨의 것입니다. 오 씨 배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가 몰래 넣어뒀나 봅니다. 그럼 이 혈흔은요? 배 갑판에서 나온 이 혈흔은 상현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8월 31일 오 씨 배에서 상현 씨가 피를 흘렸다는 증거예요. 오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온한 가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오 씨의 팔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아물고 있었지만 명백히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오 씨, 이 상처는 뭡니까? 그물에 긁혔습니다. 그물에 긁히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아요. 이건 손톱 자국입니다. 누군가 오 씨를 필사적으로 핥힌 거예요. 피해자들이 저항하면서 남긴 자국 아닙니까? 오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씨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말도 안 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DNA가 검출된 머리카락, 배에 남은 혈흔, 그리고 오 씨 몸에 남은 피해자들의 저항 흔적, 모든 것이 오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월 2일 보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오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등량만이 보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바다, 그가 모든 비밀을 감춰주리라 믿었던 바다. 하지만 결국 바다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오 씨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다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류는 흐르고 파도는 밀려오고 증거는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그가 버린 카메라, 그가 완벽히 지웠다고 생각한 혈흔, 그가 무시했던 손톱 자국, 모든 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보성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오 씨에게 그 하늘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수요일
보성경찰서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씨는 변호사도 없이 홀로 수사관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구분등은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노인이 아니라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혈흔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이 오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 씨,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사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배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오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변명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배에 태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태워줬어요. 근데 바다 나가니까 갑자기 무서워하더라고요.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까? 수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고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먼저 밀쳤습니다. 제가 방어하다가 그만. 방어하다가 쇠창으로 찔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거죠. 사고였습니다.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 씨는 계속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4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단순한 사고일 리 없었습니다. 국가수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혹시 삭제된 사진이나 숨겨진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국가수로부터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총 87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중 마지막 10장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진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성 녹차밭에서 웃고 있는 상현과 유진, 해변을 걷는 2사람, 차 앞에서 찍은 셀카,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들, 보성항 선착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에는 낡은 어선이 찍혀 있었고 다음 장에는 배 갑판에 앉아있는 유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사진에는 배를 모는 노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구분등, 검게 그을린 목덜미, 회색빛 머리카락.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오 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명확했습니다. 8월 31일 오후 4시 45분, 상현과 유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찍은 겁니다. 배가 이미 출항한 상태였어요. 국가수 감정관이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진을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배의 형태, 갑반의 구조, 뒤편에 보이는 어구들, 모든 것이 오 씨의 배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배에 대한 정밀 감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루미놀 시약으로 혈흔을 찾아냈고 현미경으로 미세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진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배 갑반의 나무 틈새에서 피부 조직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그것은 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갑반에 내던져질 때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삿갓대에서도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오 씨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나무의 거친 결 속에는 피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수연과 다혜의 혈액이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삿갓대는 흉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걸로 피해자들을 구타했고 배에 매달리지 못하게 내리쳤어요. 국과수 감정관의 말에 수사관들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 난간에서도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문이 겹쳐져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유진과 수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 경찰은 오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오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냈어요. 수사팀장이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배에서 나온 혈흔, 삿갓대의 DNA, 피해자들의 지문, 모든 것이 오 씨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사고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4명이나 똑같은 사고를 당합니까? 8월 31일 상현과 유진, 9월 25일 수연과 다혜, 모두 50배에서 사망했어요. 오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과학수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증거는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죄 없는 젊은이들을 죽였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오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고요? 네, 배에 태워달라고 해놓고는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젊고 예쁜 것들이 늙은이를 무시하더라고요. 오 씨의 말에는 뒤틀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수사 결과 오 씨의 범행은 성적 욕망과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 위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젊은 여성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그는 그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오 씨는 오랜 기간 억눌려 있던 욕망을 배 위에서 분출했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라는 고립된 공간, 도망갈 수 없는 피해자들, 그리고 자신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확신,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엔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항해서 거짓말 마십시오. 배를 깨끗이 씻어내고 물건을 버리고 카메라를 숨긴 것, 이 모든 게 계획된 행동 아닙니까? 수사관의 주궁에 오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수요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전말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보성에 모여들었고 70대 어부의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을 경악시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가장 잔혹한 범죄자였다. 바다가 밝힌 진실, 과학수사의 승리, 등량만의 악마, 70대 노인의 두 얼굴, 신문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보성군만 아니라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성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두둔했잖아요. 경찰이 조사할 때도 오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같이 술 먹고 바다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이 괴물이었다니. 주민들은 자책했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 씨는 수십 년간 완벽하게 자신을 숨겨왔고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괴물의 본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경찰은 오 씨를 살인, 사체 유기, 강간 미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오 씨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여전히 의도하지 않았다, 사고였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남은 혈흔, 피해자들의 DNA,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목격자들의 진술. 모든 증거가 오 씨가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4명의 젊은이를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아와 증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 속 사진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웃고 있던 자녀들의 모습. 그들은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그렇게 끔찍하게.
유가족들의 오열이 경찰서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사관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함이 얼마나 완벽한 위장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 씨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성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명의 젊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바다, 그들의 마지막 비명을 삼켰던 바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바다. 과학수사가 오 씨의 완전 범죄를 무너뜨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미세한 혈흔 몇 방울, 손톱 자국 몇 개. 그가 무시했던 작은 증거들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았고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08년 3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가족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모두가 70대 연쇄살인범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오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 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병든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오모 씨는 2007년 8월 31일과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를 자신의 어선에 태운 후 등량만 해상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올해 75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성실히 일해온 어부였고 노년의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오 씨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와 패닉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변호인의 말에 맞춰 눈물을 흘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는 동정하는 눈빛도 보였습니다. 70대 노인의 눈물은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오 씨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인했는지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배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바다에 버렸고 디지털 카메라는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실수입니까? 명백히 계획된 범행입니다. 검사는 오 씨가 첫 번째 범행 후 발격되지 않자 한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8월 31일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5일 후 9월 25일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배에서 발견된 혈흔, DNA, 지문 등의 과학적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배 갑판에서 4명의 피해자 모두의 생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배에서 4명 모두가 폭력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목격자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보성항에서 오 씨의 배에 피해자들이 타는 것을 목격한 어민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9월 25일 오전 젊은 여자 2명이 오씨 배에 올라타는 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유가족 진술 시간도 있었습니다. 상현의 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미래가 밝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도 증언했습니다. 딸아이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절대 혼자 바다에 들어갈 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딸을 바다에 밀어 넣은 겁니다. 수연의 부모, 다혜의 부모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이 오 씨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오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과는 안 하고 무슨 억울하다는 소리야? 4명을 죽이고도 억울하다고? 재판장이 다시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모 씨는 2007년 8월 31일과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유가족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인하고 계획적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망칠 수 없는 피해자들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삿갓대 등의 도구를 사용해 그들을 제압하고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불과 25일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평생 바닷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70대 고령의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하고 4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의 통곡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자녀들을 잃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오 씨는 선고를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재판장님. 하지만 재판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퇴정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오 씨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판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70대 연쇄살인범의 사형 선고, 이례적 중형, 등량만의 악마, 법정 최고형 받다, 4명의 목숨 앗아간 대가, 사형. 여론도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 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는 점에서 사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오 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최종 판결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의 사형은 확정되었고 그는 최고령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 확정 후 오 씨는 서울구치소 사형수 전용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집행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던 노인은 이제 사방이 콘크리트 벽인 감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감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등량만을 떠올렸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갈매기, 시원한 바람,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바다는 이제 그에게서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그가 4명의 젊은 생명을 삼키게 만든 그 바다가 결국 그 자신도 삼켜버린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형 선고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범인이 마땅히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만이 작은 위안이 될 뿐이었습니다.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된 후 오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최고령 사형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는 법정 최고형을 받은 70대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는 매일 아침 문이 열릴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보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 이후 등량만과 보성항은 병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해안가는 한동안 한산했습니다. 오 씨가 살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났고 집은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이 되었습니다. 창문은 깨졌고 대문은 녹슬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 씨의 배는 증거물로 보반되다가 재판이 끝난 후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배를 해체하고 소각했습니다. 4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배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성항의 어민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끝난 것 같네. 한 어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고 유가족의 슬픔은 계속되었으며 마을의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매년 8월 31일과 9월 25일이 되면 유가족들은 등량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해안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떠올렸습니다. 꽃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고 짧은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조용한 애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현의 아버지는 2010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딸이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딸의 방에 들어가 앉아있곤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딸을 기다리듯이. 수연과 다혜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쪽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평범한 일상에도 딸들의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어떻게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는가? 노년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고립된 공간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오 씨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억압된 욕망, 사회적 고립감과 나이가 들며 약해진 도덕적 통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왜 평범한 어부가 괴물이 되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무도 줄 수 없었습니다. 보성의 바다는 시간이 흘며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등량만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다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2010년 가을 한 기자가 보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이었던 등량만 해안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갈매기들은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밑 어딘가에는 4명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낸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헤엄친 물결, 그들의 비명이 사라진 파도, 그들의 생명이 꺼진 그 차가운 바닷물. 기자는 보성항의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변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 더 경계하게 됐다는 거요. 예전엔 누구든 믿었는데 이젠 아무도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옆집에 수십 년 살던 사람도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신뢰의 붕괴, 이것이 오 씨가 남긴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회복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등량만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하늘은 붉게물 들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오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노을을 보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성의 파도는 오늘도 해안선을 때립니다. 그 파도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4명의 영혼을 기억하라고, 평범함 뒤에 숨은 괴물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의심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2007년 등량만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다는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작은 증거 하나, 목격자 1명, 과학 수사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등량만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은 날고 파도는 일렁이며 어부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평화로운 물결 아래 얼마나 많은 비극과 고통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